하마스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지역을 담당하던 하나의 세력이라고 본다면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가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국제법에도 문제가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도 되게 조심해서 자기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localized raid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전면전 할 생각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안보를 계속 공격하는 레바논 남부 그냥 이렇게 그 자기네들이 그 가서 헤즈볼라 요새들을 다 부시고 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거기에 PKO라고 평화유지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걱정하지 마라. 거기 있는 그 평화유지군이 그 위치한 곳은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뭐 너무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그 부수적 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군사작전을 하기가 되게 껄끄러운 그런 지점이 있어서 자, 이제 다음 분 좀 모셔볼 텐데요. 중동 전쟁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해체 작업에 속도를 냈고요. 베이루트 도심을 공습하고 남부 지역의 지상군을 투입하는 이 군사적 압박도 한층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모실 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밖에 또 출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네. 2023년 10월 7일 발발해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가자 전쟁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지금 이제 확전이 계속 확전일로로 돼서 지상군 레바논까지 그러니까 하마스의 격퇴를 위한 가자 지구의 지상 작전이 아니라 이제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남부 지역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파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4일 그 제가 오기 직전에 피해자 규모를 봤는데 이미 뭐 그 레바논에서는 한 1,000명 정도 이 레바논과 전쟁이 이제 연결되면서요. 사상자가 났고 사망자가 났고 이스라엘군도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그 압도적인 확전 우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압도적인 그 군사력으로 피해자 없이 이렇게 전쟁을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이 9월 30일부터 지상군이 파견됐는데 지금 4일 동안 17명 정도 지금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17명 정도 이스라엘군이 죽었고 그들이 자랑하는 메르카바 전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는 또 개량형이 나와서 뭐 5세대 전차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자랑하는 흑표 전차가 3.5세대니까 더 뛰어난 건데 아마 그게 직접 지금 투입이 됐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한 3대가 격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군은 98사단 10,000명 병력을 투입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사태가 되니까 이스라엘 국방부에서는 38사단을 더 추가 병력을 자기네들 이스라엘군 38사단을 더 추가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도 뭐 방송했을 때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상군이 파견이 되면 아마 그 지금 남부 마르자이온하고 지금 레바논 그 남부 지역이 다 요새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벙커가 어떤 벙커는 18m 깊이에 이렇게 돼 있는 벙커도 있고 거기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승리는 하겠지만 이제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는 전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타냐후 지금 총리가 이번 전쟁을 확전을 이끌어가고 잘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해서 아마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이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 왜냐면 레바논 전쟁이 이어지면 그래서 헤즈볼라와 직격적으로 싸움이 이렇게 시작되면 이스라엘군의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아직은 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아직 없지만 아마 지금 피해자가 일어나고 있고 많이 나고 있으면 아마 또 그 지지율 이스라엘 내 그 지지율은 또 변화가 있을 겁니다. 뭐 미국은 뭐 G7 회의도 해서 막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억제력을 보일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인. 그래서 지금 그런 것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괴멸 작전, 레바논의 지상군 파견까지 이어진 확전의 지금 그 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전쟁이 보복, 뭐 재보복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되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 전쟁을 왜 했더라, 왜 이렇게 확전이 됐더라,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갖게 마련인데 이 확전 배경에 대해서 좀 앞으로 가 설명해 주시죠. 뭐 이게 1년 정도 된 네. 전쟁이라서 저희가 이게 다 처음부터 하면 시간이 적을 거고 네. 그 좀 획기적인 사건부터 네, 올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큰 협상안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 말고 하마스와의 협상안입니다. 그래서 3단계 협상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일시적으로 정지를 했어요. 정지를 하면 6주간 정지를 하면 서로 그 기간 동안 그 인질 협상을 하고 또 그걸 늘려서 더 많은 인질 협상 그 6주간이 잘 맞춰지면 더 인질 협상을 2단계를 한 다음에 3단계에서는 종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신자까지 다 이렇게 교환하는 포로들도 교환하는 그런 그 계획안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그 안을 내고 6월 달, 7월 달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다 승인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반대 의견을 계속 펼치고 있었죠. 그러다가 7월 30일과 7월 30일에 우리가 잘 아는 7월 30일에는 푸아드 슈크르라고 하는 헤즈볼라의 군사 최고 사령관을 이스라엘이 암살하고 7월 30일에는 하니에라고 하는 뭐 다 놀랐었죠. 그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던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가 그 초대받아서 취임식 초대해서 행사 갔다가 암살당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협상안이 다 없던 걸로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근데 다행이었던 건 그래서 다 이제 이란이 공격을 할 거다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란이 그 되게 놀라울 정도로 인내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8월 7일 날 OIC 그 이슬람 협력 기구라고 57개국 이슬람 국가들이 모이는 그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어떻게 보면 이란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공동성명서를 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 이건 테러다 하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에 개입을 해서 확전을 원했던 그 국면이었는데 이란이 현명하게 그냥 외교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그냥 소강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다가 우리가 8월 25일 날 이스라엘이 또다시 선제 공격을 레바논에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일 거라고 보이지만 이제 헤즈볼라가 미사일 공격을 하려는 걸 미리 파악하고 선제 공격을 15분 전에 선제 공격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40여 곳에 4천여 개의 그 미사일 발사대형 미사일을 파괴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치고받았는데 헤즈볼라도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320발의 로켓을 발사를 하면서 이게 확전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헤즈볼라에서도 성명서를 좋게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고 타격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또 다른 보복을 하면 큰 보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뉘앙스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 건 다 끝났고 이제 니네들이 공격을 하면 우린 더 큰 보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8월 25일 날도 잘 넘어갔나 싶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월 1일 날, 8월 30일이죠. 그때 그 사건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입니다. 이번엔 가자지구 하마스 격퇴 작전을 하다가 인질 6명이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발이 크게 데모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70만에서 100만이 길거리에 나오면서 데모를 하고 근데 이게 좀 심각한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곧바로 방송에 나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자국민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가 우리가 다 아는 9월 18일 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정부가 좀 압박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9월 18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삐삐 공격이 일어나죠. 그래서 연속 폭발하고 그 다음에 9월 20일부터 23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그 비행 공격을 하고 23일부터는 갑자기 얘기가 바뀌어서 북쪽으로의 화살이라고 하는 작전을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였죠. 42년간 92년 이후부터 42년간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나스랄라를 죽이고 그 다음에 9월 30일에는 지상군 파견까지 이어져서
지금 이 상황에 온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는 이제 이란의 그 미사일 그 네. 공격이 180여 기로 공격한 탄도미사일로 있었지만 이제 그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이 계속, 그러니까 제가 하마스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란도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번 전쟁의 확전 일로를 보면 과연 누가 어떤 책임이 있냐라고 보면 뭐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지인도 많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좀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삐삐 공격이나 무전기 공격은 어떻게 보면 정상 국가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이런 유해 행태는 우리가 늘 생각했을 때 북한이나 아니면 그런 그 알카에다나 그런 그 국가기관이 아닌 테러 집단들이 하는 행위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실행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을 하자면 지금 상태는 이스라엘이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상군 파견을 하고 지상군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이스라엘군이 보여줬던 압도적인 우위를 못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공군력은 워낙 그 레바논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방공 능력도 없고 그런 미사일 방어 체제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집 드나들듯 공격을 하고 타격을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 40년간의 내전이나 전쟁을 통해서 벙커나 그런 시설들이 다 요새화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군사작전이 계속 지속되면 이스라엘의 군의 피해자도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뭐 주요 사건이 이렇게 쭉 정리가 말씀으로 됐는데, 그렇다면 이 50여 년 만에 제5차 중동 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네. 5차 중동전이라고 하는 용어부터도 조금 저희가 재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은 어떻게 보면 전 중동이 이스라엘과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시리아가 주력군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그 걸프 산유국들도 여러 가지 금수 조치나 경제 제재나 아니면 지원으로 해서 이스라엘 대 아랍 이런 싸움이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도 잘 아는 것처럼 1973년, 4년도에 오일 쇼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편만 드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석유 자원을 갖고 이렇게 무기화할 수밖에 없다 해서 우리나라도 여파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의 전쟁은 걸프 산유국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시리아 개입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면 이란과 소위 말해서 이란의 말하는 시아 초승달 지역, 그러니까 저항의 축 세력들, 그러니까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아직 이라크는 카타입 히즈볼라라는 세력이 있는데 아직 개입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친시아 민병대 그룹, 그다음에 예멘의 후티, 그다음에 이란입니다. 이란은 뭐 직접 개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란 혁명수비대 그 특수전 정예군을 거기다 보내서 여러 가지 정보나 그런 게릴라 전쟁은 같이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요번에 아무리 확전이 된다 하더라도 5차 중동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국가가 23개가 되는데 거기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참여하는 국가는 3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네네네. 압니다. 이게 되게 그 큰 규모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지금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면전이 그 이란이 직접 지상군을 파견해서 이스라엘과 지상군으로 붙는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정규군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의 남부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서 육로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발각되기도 싫고 너무 오래 걸리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송기로 이제 그 군들을 파견하거나 그 뭐 해군을 통해서 해로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였지만 다양한 미사일 요격 체제 이스라엘 갖고 있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공은 이스라엘이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뭐 항공대를 이용해서 그 이란군을 보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랑이 입에 얼굴을 들이대는 거라서 그거는 좀 불가능한. 그러면 지금 확전은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인데, 근데 요거는 우리가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와는 다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그 제도권 그 정당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정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번에는 뭐 다수당이 되지 않아서 집권 여당은 되지 못했지만 그 헤즈볼라 정당의 연정이 가장 많은 그 의회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갖고 있고 2022년 총선 이전에는 연정을 통해서 다수당이 돼서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총리도 그 헤즈볼라 정당에서 그쪽에서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마스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이스라엘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지역을 담당하던 하나의 세력이라고 본다면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가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국제법에도 문제가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도 되게 조심해서 자기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localized raid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전쟁할 생각 없다. 전면전할 생각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안보를 계속 공격하는 레바논 남부 그 지역에서만 주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자기네들이 그 가서 헤즈볼라 요새들을 다 부시고 네. 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거기에 PKO라고 유엔의 그 레바논 남부에는 우리 평화 유지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동명부대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폴란드, 네팔, 아일랜드, 영국, 그러니까 프랑스, 미국 많은 국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이게 걱정하지 마라. 거기 있는 그 평화유지군이 그 위치한 곳은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뭐 너무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그 부수적 피해, 우리가 뭐 콜레트럴 데미지라고 하는 부수적 피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군사작전을 하기가 되게 껄끄러운 그런 지점이 있어서 확전이 된다면 지금 헤즈볼라와 레바논과의 그 큰 충돌이 될 텐데 레바논과의 그 전면전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그걸 용인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뭐 지금 여태까지 뭐 국제사회의 제재를 듣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감당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리스크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 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물론 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네,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 확전이 그렇게 그 대전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직 쉽지 않아요. 유일한 키는 이스라엘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같이 계속 무대뽀로 자기네들이 하는 걸 하겠다고 확전을 하다 보면 뭐 대전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가능할까? 물론 제가 예상했던 거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 하고 있어서 그게 걱정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확전의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그 정도 심한 거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미국의 역할입니다. 네. 중요하죠. 바이든 대통령 휴전 촉구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뭐 네타냐후가 레바논 지상 침투를 개시했다거나 아니면 전략을 수정할 때 미국이 몰랐다. 뭐 미국 패싱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 달여 남은 미국 대선에도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뒤에 질문을 먼저 드리자면 가장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걸 제일 관심 갖고 보실 텐데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미 워낙 식견들이 높으셔서 미국의 대선에서 외교 정책이나 외교 의제가 그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클린턴의 It's economy stupid. 그러니까 이 경제가 문제야 바보야도 무조건 다 경제 문제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점이 두 가지 부분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할 수 있었던 키워드가 자기는 외교통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오바마의 정책도 왜냐하면 자기가 외통위에서 상원의원으로 오래 있으면서 뭐 우리가 그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큰 업적이라고 하는 JCPOA 이란 핵협상도 오히려 오바마보다 바이든을 필두로 뭐 존 케리나 아니면 그런 웬디 셔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했는데 지금 막상 이런 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1기 동안 미국이 냉전 이후에 입안했던 중동 전쟁이 다 실패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테러와의 전쟁. 물론 이제 자기네들이 한 거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탈레반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복귀했죠. 그다음에 뭐 JCPOA 그러니까 이란과 핵 협상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물론 트럼프가 그 스냅백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취소시킨 거지만 재복권하겠다 그랬지만 재복권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클린턴 행정부가 냉전 이후에 밀어붙여서 만들었던 오슬로 협정 그로 인해서 벌어지던 이스라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교통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좀 다른 대선과 또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플러스 지금 너무 해리스와 트럼프의 그 표차가 박빙이다 보니까 네. 조그만 이 차이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까지 맞물려서 이제 되게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바이든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이 맞습니다. 이게 확전이 되거나 못 잡을 경우에는 결국은 집권 여당이 그런 그 실패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 바이든 입장, 그러니까 네타냐후나 이스라엘은 왜 그럼 이런 행동을 하느냐? 원래 자기의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그것이 미국이라고 해도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말 안 듣는 아들, 사고 치는 아들이라고 봅니다. 뭐 아들은 아닌데 뭐 무슨 말이냐면 버릴 수 없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중동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누군가가 미국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서 미국이 원하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순망치안이라고 이스라엘이 없으면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믿을 만한 자기의 협상 파트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이 안 들어도 이렇게 그 미국 입장에서는 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게 뭐냐. 이스라엘을 욕하면서도 그래도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는 지켜주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주면 우리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돕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되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존재고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지금의 이런 행위를 더 이렇게 담대히 하는 것이죠. 네. 연구원님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좀 많이 됐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체크 포인트 그리고 이제 유가가 또 상승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도 경제적 체크 포인트. 유가는 네. 짧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게 벌써 네. 요번 초 대비해서 4% 올랐습니다. 네. 유가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 블룸버그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200 플러스가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브렌트유나 서부 텍사스유도 지표가 2% 3%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다른 여러 전문가 저도 여러 그걸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데 짧게 말하면 그 가능성은 좀 높지 않습니다. 이 유가 고유가가 왜냐하면 잘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고조가 그리고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자기네들도 되게 두렵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자기가 더 두려운 거는 지금 이 오펙 국가들이 우리가 생산 쿼터 얘기한 거를 지켜주지 않는 계속 치팅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생산을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저는 배럴당 그 유가가 $50 밑으로 떨어지는 게 더 두렵다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벌어져서 이란이 엔드게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시설을 공격해서 거기 생산 시설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다 죽자라는 방법으로 가지 않는다면 네. 그 수준이 아닌다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유가가 200 플러스 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네, 네. 그러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